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속 옹달샘 물이 맑게 흐르고 밤이면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는 어느 외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은 비탈진 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는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는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산천초목의 색깔이 곱게 물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 고요함이 감도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그 속에는 남모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숨도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뜰을 감싸고 있는 양지바른 곳에는 박씨 부인이 사는 자그마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몸으로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며 살아온 억척스럽고도 정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솔껍질처럼 투박하고 마디가 굵어졌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식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세월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을의 밭은 일에도 늘 앞장서고 이웃에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려는 넉넉한 마음씨를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집은 비록 기와집처럼 웅장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깔끔한 성품 덕분에 언제나 정갈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장독대에는 그녀가 정성껏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익어가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겼고 처마 밑에는 가을의 수확한 시래기와 옥수수가 가지런히 매달려 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풍경이었습니다. 흙벽은 해마다 새로 발라 깨끗했고 창호지 문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 집안 가득 온기를 채워주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아들을 장성시키며 언젠가 손주들의 재롱을 볼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칠성이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 효심이 깊고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져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칠성이가 장성하여 혼기가 찾아 박씨 부인은 이웃 마을에서 참하고 생활력이 강하다는 처녀 금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금실은 웃는 모습이 곱고 싹싹하여 처음 시집왔을 때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부러워했고 박씨 부인 또한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란 늘 맑은 날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인지 칠성이네 집에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들판의 곡식들은 말라 비틀어졌고 마을의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심한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고 뜨거운 태양은 애타는 농부들의 마음을 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곡간에 쌓아두었던 곡식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갔고 끼니를 잇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았던 박씨 부인의 집은 그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내려 했던 고부 사이에도 가난이라는 그림자가 짙어지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금실은 줄어드는 쌀독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함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짓는 밥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 죽인지 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멀건 음식을 상에 올려야 했고 숟가락질하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울 정도로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금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 또한 예전 같지 않게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를 모른 척하려 애썼지만 밥상을 차릴 때마다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혹시나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한숨을 쉬는 것은 아닌지 눈치를 보게 되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죽 한 숟가락이 모래알처럼 깔깔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건만 늙고 힘없는 자신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밭을 나간 틈을 타 몰래 부엌에 들어가 쌀독을 확인해 보았지만 바닥을 긁는 소리만 요란할 뿐 남은 곡식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금실은 남편 칠성이의 밥그릇에는 건더기를 넉넉히 담아주었지만 시어머니 박 씨의 그릇에는 국물만 가득할 뿐 밥알은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칠성이는 하루 종일 밭일하느라 허기가 져서 허겁지겁 밥을 먹느라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박 씨 부인은 며느리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 없이 국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자신이 조금 덜 먹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박 씨 부인은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고, 바깥바람 소리는 유난히 매섭게 들렸습니다. 며느리 금실이 남편에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올 때면 혹여나 자신을 탓하는 이야기는 아닐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금실은 어머님 약값이며 먹을 것이며 입 하나 줄이면 살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라고 남편에게 하소연하듯 말했고, 칠성이는 그런 소리 말아라.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라며 나무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박 씨 부인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계절이 돌아오자 집안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져 쾌감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추운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는 날이 많아졌고, 며느리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져 이제는 대놓고 한숨을 쉬거나 문을 쾅쾅 닫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느리 금실은 시어머니가 마루에 나와 앉아 있으면 먼지가 난다며 비지를 해대거나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탁 놓으며 입맛이 없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얹혀 사는 불청객이 된 것 같은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실은 장터에 다녀온다며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서는 빈손으로 부엌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놀라 이유를 묻자 금실은 쌀을 구하러 갔는데 외상이 밀렸다며 아무도 주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씨 부인은 자신의 존재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고, 자신이 사라져주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늙은이가 당장 집을 나가면 객사할 것이 뻔했기에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며느리 금실의 마음속에는 가난에 대한 공포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미움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만 없으면 입 하나가 줄어드니 남은 양식으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시어머니를 먼 곳으로 보내버릴 궁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금실은 밤마다 머리를 굴리며 어떻게 하면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시어머니를 떠나보낼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굶주림의 고통이 양심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점점 도끼로 서렸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금실은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 박씨 부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평소에는 구경하기 힘든 하얀 쌀밥이 그릇에 담겨 있었고 따뜻한 국도 한 그릇 놓여 있었는데 박씨 부인은 이것이 웬 떡인가 싶어 의아해하면서도 며느리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수저를 들었습니다. 금실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반찬을 집어주며 어머님, 그동안 제가 살림이 힘들어 짜증을 많이 부렸지요. 용서하세요. 오늘은 제가 장에 가서 귀한 것을 구해왔으니 많이 드세요. 라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동안에도 박씨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 같은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밥알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금실은 시어머니가 밥을 다 먹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친정 동네 사람에게 들었는데 산 넘어 고개 넘어 큰 마을에 가면 친척 어르신이 큰 부자가 되어 살고 계신다더군요.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곡식을 좀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금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며느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곡식을 얻어오라는 부탁이 아니라 입을 줄이기 위해 집을 떠나 달라는, 사실상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잔인한 통보와도 같았습니다. 산 너머 고개는 젊은 장정들도 넘기 힘든 험한 길이었고 그곳에 친척이 산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을 느꼈지만 아들 칠성이 알면 집안에 큰 사달이 날 것을 알기에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말이 맞다. 내가 다녀오마. 내가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면 우리 식구들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며느리 금실은 시어머니가 순순히 받아들이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버티거나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박씨 부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장롱을 열고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보찜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여 금실은 순간 가슴이 찌릿해옴을 느꼈지만 당장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써 죄책감을 지워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마당에 개조차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린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들 칠성이는 아침 일찍 산에 나무를 하러 갔기에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박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워 방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덮고자 하는 이불을 한번 쓰다듬고는 부엌으로 가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없는 동안 집안 잘 건사하고 칠성이 밥 굶기지 말아라.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야 한다. 그 말에는 원망 대신 자식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은 보찜을 머리에 이고 정든 집을 나섰고 며느리 금실은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지만 차마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했고 찬바람은 박씨 부인의 얇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박씨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고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평생을 살아온 집에 대한 미련과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 금실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대문 기둥을 잡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볼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서 있었는데 박씨 부인은 그 아래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살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마을에 사는 이웃집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다 말고 뛰어와 박씨 부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니, 박씨, 이 엄동설안에 어디를 가신다는 거요? 보찜은 또 뭐고? 이웃 할머니는 박씨 부인의 행색을 보고 단박에 무슨 일이 있음을 짐작하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이웃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별일 아니에요. 저 너머 마을에 친척이 좀 아프다 해서 문병 다녀오려는 참입니다. 며칠 걸릴지 모르니 우리 집 좀 잘 봐주시고 며느리에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박씨 부인은 끝까지 며느리를 감싸며 거짓말을 했지만 이웃 할머니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뼈아픈 사연을 눈치채고 혀를 찼습니다. 찻싸미로 며느리가 쫓아낸 개로구먼. 세상 말세야 말세. 박씨, 가지 마요. 이 추위에 노인네가 나가면 얼어 죽어요. 할머니는 박씨 부인을 긋고 말렸지만 박씨 부인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내가 가야 집안이 편해집니다. 내 걱정은 마시고 몸성이 계세요. 박씨 부인은 이웃 할머니의 손을 놓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갯길로 향하는 오르막길은 험난했고 돌부리에 채어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발은 시려왔지만 마음속의 시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이 떠남으로써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더 배불리 먹고 다툼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황량한 산길을 따라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박씨 부인은 두려움과 추위에 몸을 떨며 바위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보찜을 껴안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우며 혹시라도 칠성이가 집에 돌아와 자신을 찾지는 않을까, 며느리가 거짓말로 둘러대면 아들이 속상해하지는 않을까 온통 집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박씨 부인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며느리 부디 굶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시고 저는 어찌 되어도 좋으니 집안에 화평이 깃들게 해주소서.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며느리에게 행방을 물었고 금실은 시선을 피하며 친척 집에 양식을 구하러 가셨다고 둘러댔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가 이 추위에 먼 길을 가셨다는 말에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며느리의 확고한 태도와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어머니를 쫓아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박씨 부인이 떠난 자리는 텅 비어버렸고 며느리 금실은 이제야 살림이 좀 피겠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골 마을, 박씨 부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고 깊은 어둠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집을 떠난 뒤 며느리 금실의 집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좁은 방이 한결 넓어진 듯했고 무엇보다 쌀독의 쌀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진 것은 금실에게 있어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을 때마다 쌀 한 줌을 덜어내며 느꼈던 죄책감과 불안함은 사라졌고 금실은 이제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도 두 식구가 겨울을 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칠성이에게 어머니는 잘 계실 것이라며 걱정 말라고 다독였고 칠성이 또한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기에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듯했고 금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사라지자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단이 난 것은 장독대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평생 장을 담그고 관리해온 솜씨가 있어 비가 오거나 볕이 들 때마다 장독 뚜껑을 여닫으며 정성으로 장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살림에 서툰 금실은 장독 관리를 소홀히 했고 어느 날 찌개를 끓이려 된장을 푸다가 하얗게 핀 골마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걷어내고 끓여보았지만 예전에 그 구수하고 깊은 맛은 온데간데 없고 시큼하고 텁텁한 맛이 났습니다. 칠성이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놓으며 장맛이 왜 이러냐.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아니네라며 투덜거렸고 금실은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것이 표는 안 나도 손이 안 가면 금세 티가 나는 법이라 박 씨 부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집안 곳곳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한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쓸고 닦았던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고 반질반질하던 마루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았습니다. 금실도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밭일과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나물이라도 다듬어 놓고 밥물이라도 맞춰 놓아 일손을 덜어주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니 금실의 몸은 파김치가 되기 일쑤였고 짜증은 늘어만 갔습니다. 빨래는 밀려 쌓이고 설거지통에는 그릇이 넘쳐나니 집안 꼴은 점점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봄이 찾아와 농사철이 시작되었지만 칠성인의 농사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온 경험으로 날씨의 변화를 읽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김을 매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칠성이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풍작은 아니더라도 평탄은 쳤으나 이제는 조언해줄 사람이 없으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씨를 뿌렸는데 하필이면 늦은 봄 가뭄이 들어 씨앗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물을 길어다 날랐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작물들은 비실비실했고 칠성이는 밭두렁에 주저앉아 하늘만 원망하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때쯤 비가 올 테니 미리 물기를 터놓으라 하셨을 텐데 그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 우물가에서는 칠성인의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이고 모여들어 수군거렸는데 그 중심에는 박 씨 부인이 사라진 날 그녀를 목격했던 이웃집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똑똑히 봤지. 박 씨가 이 추운 날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울면서 고개를 넘어가더라고. 며느리가 친척집 보냈다고? 천만의 말씀, 그 집 친척이 어디 있어? 뻔하지, 고려장 시킨 게야. 할머니의 말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인의 집을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그 착한 박 씨를 내쫓다니 며느리가 보통 독한 년이 아니구먼.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칠성이 놈도 똑같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금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타나면 시끌벅적하던 아낙네들의 말소리가 뚝 끊기고 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실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물을 퍼 담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봐. 시어머니 내쫓고 혼자 잘 먹어서 얼굴에 살 오른 것 좀 보라고. 천벌을 받을 게야.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금실은 대꾸할 말이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부엌 구석에 앉아 훌쩍이던 금실은 이 모든 것이 가난 때문이라며 이를 악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죄책감은 점점 커져 악몽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집안의 우환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낡은 초가집 지붕은 해마다 이형을 얹어 보수해야 했는데 살림이 팍팍하고 일손이 부족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기어이 사단이 났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안방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양동이를 받쳐 놓아야 할 정도로 물이 밝습니다. 박씨 부인이 있었다면 미리 짚을 엮어 틈새를 메워 놓았을 터인데 젊은 부부는 그런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방바닥은 물바다가 되었고 눅눅한 습기로 인해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이는 빗속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 보수하려다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기까지 했고 금실은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빗물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 칠성이가 다리를 다쳐 드러눕게 되자 집안의 수입은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약값을 대느라 그나마 아껴두었던 쌀마저 바닥을 드러냈고 금실은 다시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시어머니 입 하나 줄이면 살림이 필 것이라 믿었던 계산은 철저히 빗나갔고 오히려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지자 집안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실은 남편 몰래 이웃집을 돌며 곡식을 꾸러 다녔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쫓아낸 집의 쌀을 빌려주면 우리 집 복도 달아난다며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금실은 수치심과 서러움에 눈물을 삼키며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덕망이 높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최 노인이 칠성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들어서서 잡초가 무성한 정원과 기울어가는 장독대를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실이 황급히 나와 고개를 숙이자 최 노인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한 법이다. 집안의 뿌리인 어른을 내치고 어찌 가지가 성하기를 바라느냐. 그 한마디는 금실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최 노인은 이어 하늘은 눈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최 노인의 방문 이후 금실은 두려움에 떨며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시어머니가 꿈에 나와 자신을 노려본다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칠성이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아내를 간호하며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모두 자신의 불효 탓이라 자책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어머니가 가셨다는 산 너머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혹시라도 어머니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거동이 불편한 몸과 아픈 아내 그리고 텅 빈 곳간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할 기운조차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지만 수확할 곡식은 형편없었습니다. 가뭄과 관리 소홀로 인해 쭉정이만 가득한 벼이삭을 보며 칠성이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타작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하고 풍년을 기뻐하며 떡을 돌리는데 칠성인의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걷어들인 곡식은 빚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다가올 겨울을 날 횟감조차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있었다면 산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라도 부지런히 주워 모아 광에 채워두었겠지만 금실은 당장의 끼니 걱정에 횟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숭숭 뚫린 문풍지로 들어오자 집안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금실은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애쓰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비록 죽을 먹더라도 아랫목은 따뜻했고 집안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힘들까봐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따뜻한 숭늉을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그 당연하게 여겼던 배려와 사랑이 사라지고 나서야 금실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금실의 입에서 뒤늦은 후회의 말이 흘러나왔지만 메아리 없는 독백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닥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폭설이 내려 길이 끊기고 마을은 고립되었는데 칠성이네 집에는 먹을 것이라곤 시래기 죽 몇 그릇 분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다리가 쑤셔 밤새 끙끙 앓았고 금실은 추위에 떨며 남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금실이 놀라 나가보니 누군가 문 앞에 쌀 한 대와 마른 반찬 조금을 놓고 사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평소 박씨 부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마을 사람이 몰래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금실은 그 쌀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쌓아놓은 덕 덕분에 자신들이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어 두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칠성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복을 발로 찼다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조차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실의 고운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10년은 늙어 보였고 칠성이는 말수가 줄어 벙어리처럼 지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끊긴 지 오래였고 가끔 들리는 소리는 배고픔에 지친 한숨 소리뿐이었습니다. 금실은 밭에 나가 냉이라도 캐려 했지만 땅은 얼어붙어 호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 땅을 손톱으로 긁으며 피가 배어나오는 손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얼마나 모진 풍파를 견디며 아들을 키워냈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이가 심한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남편의 애타는 부르짖음에 금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자신이 저지른 죄가 남편에게까지 미치는 것 같아 공포에 떨었습니다. 약을 지을 돈도 없고 의원을 부를 형편도 못 되는 금실은 부엌에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남편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일 년입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은 벌은 제가 다 받을 테니 남편은 제발. 그녀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밖에는 무심한 눈보라만 휘몰아칠 뿐이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가 밝았지만 칠성인의 집에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 기둥은 기울어지고 담장은 무너져 내려 흉물스럽게 변했고 텃밭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성이네를 욕하는 것조차 지겨워져 관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금실은 이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 산 너머를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시어머니가 살아계실까? 아니면 이미 돌아가셔서 원혼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 금실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큰 장터 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나타났는데 그 부자가 우리 마을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바람결에 들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긴가민가하며 호기심을 보였지만 금실은 그 소문을 들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오늘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가는 집을 지키며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은 지 꼬박 3년. 그 긴 시간 동안 칠성이네 집은 철저하게 망가졌고 인과응보라는 무서운 진리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가고 있었으니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박씨 부인은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는데 그 발걸음은 천리박 타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지만 그녀의 품속에는 아들의 헌옷까지 하나가 소중하게 품어져 있었으니
그것은 추위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정표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배고픔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지만 길가에 떨어진 이삭 하나를 주워 입에 넣으면서도 목구멍이 막혀 차마 삼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며칠을 헤매던 끝에 박씨 부인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큰 장터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그녀가 살던 조용한 산골과는 달리 활기가 넘치고 물자가 풍부한 별천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타향에서 가진 것 없는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구걸밖에 없었기에 박씨 부인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주막집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를 거들며 찬밥 덩어리로 끼니를 때웠는데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록 이래도 돌아오는 것은 주인의 구박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잠자리라고 내어준 곳은 외양간 옆집 더미 위였고 밤이면 소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야 했지만 박씨 부인은 그조차도 감사하게 여기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칠성이는 밥이나 먹었을까, 금실이는 살림 잘하고 있을까라며 자식 걱정에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김대감 댁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대감 댁은 곡간이 12개나 되고 하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거부였으나 최근 들어 집안의 장맛이 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장맛은 집안의 운세를 좌우한다고 믿을 만큼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메주가 뜨지 않고 된장에서 카카한 냄새가 나니 김대감의 근심이 태산 같았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평생 장 담그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김대감 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노파가 찾아오자 하인들은 쫓아내려 했지만 박씨 부인의 눈빛에 서린 기품을 알아본 안주인이 그녀를 부엌으로 들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장독대로 달려가 뚜껑을 열어보고는 단번에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장독의 위치가 바람길을 막고 있어 통풍이 되지 않는 데다가 소금물의 농도가 미묘하게 맞지 않아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독들을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으로 옮기게 하고 직접 간수를 뺀 천일염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고 메주를 닦고 항아리를 소독하는 모습에는 경건함마저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늙은이가 부리는 객기라며 비웃었지만 박씨 부인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마침내 햇장이 익어가는 계절이 돌아왔을 때 김대감 댁 장독대에서는 다시금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주인이 떨리는 마음으로 된장을 한 숟가락 퍼서 맛을 보았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풍부한 맛에 저절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담그시던 그 맛이 아니더냐. 잃어버렸던 우리 집 장맛이 돌아왔구나. 안주인의 외침에 김대감이 뛰어나와 맛을 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습니다. 김대감은 즉시 박씨 부인을 불러 치하하고 그녀에게 부엌 살림을 총괄하는 찬모 자리를 맡기며 후한 대접을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씨 부인의 신세는 180도 달라지게 되었으니 따뜻한 방과 깨끗한 옷이 주어졌고 하인들도 그녀를 박노임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일하며 집안의 도슨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깔스러워 김대감 댁을 찾는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덕분에 김대감의 사업도 날로 번창하여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박씨 부인을 복덩이라 여기며 명절이나 잔칫날이면 따로 불러 금부치나 비단을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김대감이 하사하는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굶주리고 있을 아들 생각에 목이 메었고 좋은 옷을 입을 때면 떨고 있을 며느리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엽전 한 겹이라도 생기면 헝겊에 싸서 깊숙한 곳에 보관하며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 이 돈을 모아서 너희들 배불리 먹여주마. 박씨 부인의 방 한구석에 놓인 항아리에는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동전과 함께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집을 떠난 지 꼬박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박씨 부인이 모은 재물은 작은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 되었고 그녀의 명성 또한 마을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대감 댁의 음식 맛을 보러 멀리서 찾아오기도 했고 박씨 부인에게 장담그는 비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초라한 시골 노파가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을 갖춘 여장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 대신 자신감과 여유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가에 어린 깊은 슬픔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박씨 부인은 김대감과 안주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마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오나 이제는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을 보러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대감 부부는 펄쩍 뛰며 만류했습니다. 아니, 박노임, 자네가 없으면 우리 집 살림은 누가 맡는단 말인가? 더 많은 복록을 줄 터이니 부디 머물러 주게. 그들은 진심으로 박씨 부인을 가족처럼 아꼈기에 그녀의 떠남을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자식 곁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치는 것이 어미 된 도리인 줄 아래요. 박씨 부인의 굳은 결심을 확인한 김대감은 크게 감동하여 탄복했습니다. 자네의 효심과 모정이 실로 지극하구먼. 내 어찌 자식을 찾아가겠다는 어미를 막을 수 있겠는가. 김대감은 박씨 부인을 보내주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그녀가 모은 재물 외에도 큰 상금을 내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안히 가라고 비단 가마와 짐꾼들, 그리고 호위 무사까지 붙여주며 극진히 예우해 주었습니다. 가서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게나.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다시 돌아오게. 김대감의 따뜻한 배려에 박씨 부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박씨 부인은 시장에 나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줄 선물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입을 두툼한 소목과 가죽신, 며느리 금실이 좋아할 고운 색동저고리와 비녀, 그리고 손주가 생겼을지 모르니 아이들 옷감과 장난감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또한 쌀과 고기, 건어물 등 먹을거리도 수레가 휘어질 정도로 넉넉히 실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박씨 부인의 손길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3년 만에 만나는 자식들이 나를 반겨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김대감 댁 대문 앞에는 박씨 부인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부엌대기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씨 부인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나와서 잘 가시오, 박노임. 그동안 고마웠소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씨 부인은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에 오르며 지난 3년간의 타향살이를 회상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부터 인정받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간다. 내 집으로. 가마꾼들이 힘찬 구령과 함께 가마를 들어 올리자 행렬은 서서히 고향 마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귀향 행렬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앞장선 하인들이 청사초롱을 들고 길을 밝혔고 그 뒤로 짐을 가득 실은 수레 여러 대와 말이 따랐으며
중앙에는 박씨 부인이 탄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는 동안 길가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구경했습니다. 저게 누구 행차인가? 원님 행차인가? 아니, 깃발을 보니 상단 행렬 같은데 가마에 탄 분은 누구지? 사람들은 웅성거거리며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마의 창을 살짝 열고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는데 익숙한 산세가 눈에 들어올수록 가슴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박씨 부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 앙상하게 말라있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지, 무너져가던 초가집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낸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짐으로 여길까? 박씨 부인은 마음을 다잡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귀향이 단순히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이 살던 산골 마을에는 며칠 전부터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보찜 장수들이 이 마을 출신의 노마님이 큰 부자가 되어 금이 환영한다더라라는 이야기를 퍼뜨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내심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쫓겨난 박씨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어디 가서 객사나 안 했으면 다행이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쑥덕공론을 펼쳤고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소식을 들어야 할 칠성인의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세상과 단절된 채 굶주림과 싸우느라 바깥 세상의 소식에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어 그 부자가 바로 3년 전 집을 나간 칠성이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을 촌장은 서둘러 마을 입구를 청소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부산을 떨었고 사람들은 칠성인의 집을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이제 큰일 났네. 시어머니가 부자가 되어 돌아오면 당장 쫓겨날 텐데. 사람들은 금실의 불행을 점치며 혀를 찼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해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인과응보라며 뿌린 대로 거둔다며 수군거리는 소리는 칠성인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의 행렬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구경을 나왔습니다. 멀리서 진과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갔고 어른들도 뒷짐을 지고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화려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진짜다. 진짜 부자가 되어 돌아왔어.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과 기름진 말이 끄는 수레에는 쌀가마니와 비단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위용은 마을 역사상 처음 보는 장관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선 가마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운 비단옷에 옥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은은한 분을 바른 귀부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매와 인매는 영락없는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이웃집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박씨, 살아있었구려. 정말 박씨가 맞구려. 그 소리에 박씨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저 박씨 맞습니다.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당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애워싸고 축하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져온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며 마을 잔치를 열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굶주리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씨 부인을 칭송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시선은 시끌벅적한 환영 인파를 넘어 마을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옛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굴뚝에는 연기조차 나지 않는 그곳, 자신이 떠난 뒤 폐가처럼 변해버린 집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비단신이 흙길을 밟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대문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담장 곳곳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적막감이 감돌았고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칠성아, 아가, 애미가 왔다.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텅 빈 마당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누더기를 걸친 두 남녀가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들은 바로 아들 칠성이와 며느리 금실이었습니다. 3년 전에 건강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꼴을 한 아들과 며느리를 보자 박 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금실은 눈앞에 있는 귀부인이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시어머니임을 깨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경악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금실의 입은 딱 벌어졌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 라고 작게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동안 맺혔던 응어리를 풀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마당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며느리 금실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시어머니의 위엄 있는 모습과 누더기를 걸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어 금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쫓아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돌아와 자신을 벌할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그 순간이 현실로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금실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가 이 못된 며느리 놈아. 네가 나를 내쫓고 잘 살 줄 알았더냐. 라고 호통치며 매질을 하는 상상이 스쳐 지나갔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들 칠성이 또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칠성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고 그 추운 날 떠나보낸 죄 죽어 마땅합니다. 칠성이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그 소리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까지 울릴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 부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이제야 죗값을 치르는구먼. 시어머니가 저렇게 성공해서 돌아왔으니 며느리는 이제 쫓겨나는 일만 남았어.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결말을 기대하며 박 씨 부인의 입에서 떨어질 추상 같은 호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서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천천히 몸을 굽혀 흙투성이가 된 며느리 금실의 앞에 다가갔습니다. 금실은 시어머니의 비단신이 자신의 코앞에 다가오자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금실의 눈물방울이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그때 박 씨 부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어나거라.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무섭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깊은 강물처럼 고요했습니다.
금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춤거리자 박씨 부인은 거친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며느리의 팔목을 잡은 박씨 부인의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꼴이 이게 무엇이냐? 산 사람의 몰골이 아니구나.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차망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구경꾼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박씨 부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고 칠성이도 울음을 뚝 그치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뭐라고? 내 덕분에 살았다니? 쫓아낸 며느리한테 할 소리인가? 박씨 부인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네가 그때 나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좁은 방구석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굶어 죽었거나 내가 병들어 너희들에게 짐만 되었을 것이다. 네가 독하게 마음먹고 나를 세상 밖으로 내밀어 준 덕분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겪은 어른만이 할 수 있는 큰 깨달음의 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악행조차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승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네가 물길을 터주었기에 내가 큰 강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게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지난 3년의 고생은 너희가 지은 업보를 씻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이제 다 끝났다. 박씨 부인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그 끝은 따뜻한 포용으로 맺어졌습니다. 금실은 그제야 참았던 설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님, 흑흑, 정말 잘못했어요. 박씨 부인은 우는 며느리를 토닥이며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뭣들 하느냐. 어서 짐을 풀고 밥부터 짓거라. 내 자식들이 굶고 있지 않느냐. 그 호령 소리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수레에서 쌀가마니를 내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랜만에 칠성인의 집 굴뚝에서 힘차게 연기가 피어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역시 박씨야, 대인배가 따로 없구먼. 흉가처럼 죽어있던 집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구수한 밥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집안을 지휘했습니다. 먼저 기진맥진한 아들과 며느리를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미리 준비해 온 죽을 내오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이면 탈이 날 수 있음을 알기에 묽게 낀 미음부터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칠성이와 금실은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미음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그들의 영혼을 녹여주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라며 자식들을 달랬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박씨 부인이 가져온 고기와 술로 마을 잔치가 벌어질 판이었지만 우선은 엉망이 된 집을 치우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장정들은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기울어진 기둥을 바로 세웠으며 아낙네들은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묵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박씨가 돌아왔으니 우리도 도와야지. 사람들은 신이 나서 일했고 칠성인의 집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올 것 같다며 피하던 집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시끌벅적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후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빈집을 봐주느라 수고들 많았소. 내 오늘 가져온 것으로 한턱 낼 테니 마음껏 드시오. 그녀는 곳간을 활짝 열고 쌀을 나누어 주었으며 특히 3년 전 자신이 떠날 때 말려주었던 이웃집 할머니에게는
비단 옷감을 따로 챙겨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훌륭해.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며느리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 거야.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너른 마음씨에 감동하여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칠성인의 마당에는 횃불이 밝혀지고 멍석이 깔렸습니다. 하인들이 지어낸 하얀 쌀밥과 고깃국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칠성이와 금실은 깨끗이 목욕을 하고 박씨 부인이 사온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금실의 모습은 3년 전 시집 왔을 때처럼 고와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리 깊고 그윽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들기 전에 시어머니 앞에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절을 받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시련은 더 단단해지기 위한 담금질이었다고 생각하자. 자, 어서 밥 먹자. 밥이 보약이다. 세 식구는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밥 한 숟가락에 고기 한 점을 얹어 어머니 숟가락에 올려드렸고 박씨 부인은 며느리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주었습니다. 오가는 숟가락 속에 그동안의 오해와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끈끈한 가족애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씨 부인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달 밝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자신이 장터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김대감 댁에서 장을 담그며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도란도란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칠성이와 금실은 어머니의 무용담을 들으며 감탄하기도 하고 고생했던 대목에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금실은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버렸는데 어머님은 저희를 위해 사셨군요. 금실의 회한 섞인 말에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처음에는 너를 원망했었다. 추운 밤 길바닥에서 잠을 청할 때는 네가 야속해서 이를 갈기도 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원망이 나를 살게 한 힘이 되었더구나. 오기로라도 살아서 보란 듯이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객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지. 박씨 부인의 말에는 인생을 관조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네 집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져온 재물 목록을 정리하며 앞으로 집안을 어떻게 일으킬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무너진 집을 헐고 번듯한 기와집을 짓기로 했고 칠성이가 농사지을 좋은 밭과 논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금실에게는 안살림을 다시 가르쳐주고 자신이 배워온 장 담그는 비법도 전수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록 한때 잘못된 생각을 했으나 3년의 고생을 통해 충분히 뉘우쳤음을 알기에 다시 믿고 맡겨보기로 한 것입니다. 박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금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이불의 감촉과 배부른 포만감이 꿈만 같았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용서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내 덕분에 사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어머님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난 거야. 이제는 정말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지. 금실의 마음속에 있던 도끼는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감사와 겸손이 채워졌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서 칠성인의 집을 비추고 있었는데 마치 이 집안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밝고 온화한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활기에 넘쳤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용한 일꾼들이 도착하여 집수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뚝딱뚝딱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희망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를 감독했고 금실은 일꾼들에게 참을 나르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금실은 예전의 싹싹하고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동안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사람들도 달라진 금실을 보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칠성이는 새 농기구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묵혀두었던 밭을 갈아엎는 그의 쟁기질에는 힘이 넘쳤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니 땅도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장독대로 데려갔습니다. 깨진 항아리들을 치우고 새로 사온 윤기 나는 항아리들을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장맛은 정성이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장맛도 변하는 법이야. 이제부터 네가 이 장독대를 책임져라. 네 마음을 닦듯이 항아리를 닦으면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번창할 것이다. 금실은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칠성인의 집은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는 과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내 덕분에 살았다는 말은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명언이 되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미움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은 가고 이제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집 나간 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제 그 복을 잘 지키고 나누는 일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어느덧 공사가 마무리되고 번듯한 기와집이 완성되던 날,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풍물패에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금실이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다가와 술잔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 술 한 잔 받으세요. 어머님의 넓은 마음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사람 구실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 술맛은 3년 전 김대감 댁에서 맛보았던 그 어떤 귀한 술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새로 지은 번듯한 기와집 처마 끝에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마당 가득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돌아오고 집안이 안정을 되찾은 지도 어느덧 몇 달이 지나 계절은 다시금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가올 추위에 택감 걱정, 끼니 걱정으로 한숨이 끊이지 않았겠지만 지금 칠성인의 집은 곳간마다 곰살이 가득하고 광에는 감감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 집은 이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어라며 부러움 섞인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에게 있어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소중한 것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해진 가족 간의 정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 금실과 함께 장독대를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련과도 같았습니다. 금실은 행주에 물을 적셔 항아리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항아리가 숨을 쉬어야 장맛이 산다는 말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일이 익숙지 않아 손등이 트고 힘겨워했지만 이제는 제법 손놀림이 야무져서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척척 해내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난날의 철없던 며느리가 이제야 진정한 안주인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씨 부인은 금실을 부엌으로 불러 자신이 김대감 댁에서 익혀온 비장의 요리법들을 하나씩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재료를 고르는 안목부터 음식을 대하는 태도까지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음식은 혀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먹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겨야 비로소 참맛이 나는 법이야. 박씨 부인의 가르침에 금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귀를 막았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혜임을 알기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부엌에서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두 여인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더욱 굵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칠성이 또한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사들인 기름진 논밭에서 그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땀 흘려 일했고 그 정성에 보답하듯 농작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칠성이는 수확한 곡식을 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와 아내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지곤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와 아내의 따뜻한 마중이 그를 반겨주니 칠성이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배추가 아주 실하게 잘 여물었습니다. 칠성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면 박씨 부인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했다. 우리 아들 최고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칠성인의 집에서는 마을 잔치를 겸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배추 수백 포기를 절이고 갖은 양념을 준비하여 동네 안악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은 빨갛게 버무린 김칫솔을 배추에 채워 넣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박신의 김장김치 맛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겠어.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손맛이 시어머니를 쏙 빼닮았네. 안악들의 칭찬에 금실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갓 담근 김치를 쭉 찢어 며느리의 입에 넣어주며 간이 딱 맞구나. 아주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었고 그 모습은 마치 친정어머니와 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김장이 끝난 후에는 갓 삶은 돼지고기 수육과 굴, 그리고 쉴쌀로 지은 밥을 내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에 김치를 얹어 먹는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난했던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웃들에게 김치와 고기를 넉넉히 싸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가져가서 식구들과 맛있게 드세요. 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박씨 부인의 넉넉한 인심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칠성인의 집은 명실상부한 마을의 중심이자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오히려 덕을 쌓은 집안이라며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흰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칠성이네 집에 또 하나의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상을 물리던 금실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놀란 칠성이가 등을 두드려주며 걱정하자 박씨 부인은 단박에 눈치를 채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태기가 있구나. 우리 집에 귀한 손주가 찾아왔어.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니
과연 임신이 맞았습니다. 3년 전 가난과 불화 속에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아이가 집안이 평온해지고 사랑이 넘치니 축복처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기쁨에 겨워 아내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고 금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곳간을 열어 가장 좋은 미역과 쇠고기를 꺼내놓고 며느리의 몸조리를 위해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제부터 험한 일은 손도 대지 말거라. 좋은 생각만 하고 예쁜 것만 봐야 한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혹여 찬바람이라도 쐴까봐 방문에 두꺼운 소미불을 덧대어주고 아랫목이 식지 않도록 군불을 넉넉히 지폈습니다. 금실은 시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뱃속의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참 복이 많은 아이란다. 이렇게 훌륭한 할머니가 계시니 말이야. 시간이 흘러 매화꽃이 피는 봄이 오자 드디어 금실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응애, 응애, 힘차게 울려 퍼지는 아기 울음소리는 칠성인의 집의 마지막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희망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갓 태어난 손주를 받아 안고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아들 칠성이를 닮았고 오뚝한 코는 며느리 금실을 닮아 천사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장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장하다. 박씨 부인은 해산하느라 고생한 며느리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집안에는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금줄이 쳐지고 마을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손주를 업어 재우고 놀아주는 재미에 푹 빠져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방긋방긋 웃을 때마다 박씨 부인의 얼굴 주름살도 활짝 펴지는 듯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와 금실은 부모가 되어보니 시어머니의 내리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우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자식을 잘 키우는 길임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칠성인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더 흘러 박씨 부인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습니다. 집안은 날로 번창하여 논밭은 더욱 늘어났고 칠성이는 마을의 촌장이 되어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금실은 안살림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시어머니의 뒤를 잇는 덕망 있는 안주인이 되었고 장성한 손주는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가 마루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갈 만큼 그녀의 주변에는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겨울밤 온 가족이 따뜻한 사랑방 아랫목에 모여 앉았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는 화로 위에서 군밤이 타닥타닥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칠성이는 잘 익은 군밤을 까서 어머니께 드리고 금실은 따뜻한 유자차를 우려내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할머니가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 해주세요. 박씨 부인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어 웃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금실은 문득 3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오던 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금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돌아오시던 날 제 덕분에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저는 죄인인데 어찌 그리 말씀하셨는지요. 금실의 물음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칠성이도 하던 동작을 멈추고 어머니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온화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세상사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다. 그때의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몰랐을 것이다. 너의 모진 결단이 나를 세상 밖으로 나가게 했고 나의 고생이 너를 철들게 했으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린 셈이지. 박씨 부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미움은 마음에 품으면 독이 되지만 용서는 마음에 품으면 약이 된다. 나는 너를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너는 용서받음으로써 새 삶을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만 기억하면 된다. 박씨 부인의 지혜로운 말씀에 금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이 소중한 가족을 지켜준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화로의 불씨가 사그라들 무렵 손주는 할머니 품에서 새근사근 잠이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든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다. 내 할 도리는 다 했으니 남은 여생은 너희들 사는 모습 보며 웃다가 가면 그만이다. 그 말 속에는 인생의 모든 파도를 넘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식과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이와 금실은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고 방 안 가득한 온기는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 기와집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내다 버렸으나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여 금이 환영한 시어머니,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며느리, 그들 사이에 피어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을 가리켜 복을 다시 부른 집이라 불렀고 효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네 덕분에 살았다는 그 한마디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건네야 할 위로와 감사의 인사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밤, 창밖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혹시 마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면 박씨 부인의 따뜻한 아랫목을 떠올려 보세요. 미움도 원망도 다 녹여버리고 오직 사랑과 감사만이 남은 그 따뜻한 방 안의 평온함을요. 오늘 밤은 칠성이네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던 군밤처럼 고소하고 박씨 부인의 품처럼 포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도 결국은 지나가고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마음 편안히 주무십시오.